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입니다. 날씨가 좀 더워서요. 제가 옷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따로 없나요? 핸드마이크 없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9시가 아직 안 됐네요. 원래 9시부터 시작이죠. 원래 이렇게 일찍 시작합니까? 경기도청회의는.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지금 몇 시까지 제가 특강하도록 계획이 돼 있죠? 원래는 50분이요. 그리고 나서 나갈 때 이제 인사를 하게 돼 있었죠. 그 시간을 제가 좀 세이브 하려고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리고 나서 끝에 가면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찍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말씀 주시고요. 제 노트하고 물 좀 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어제 일을 좀 하나 고쳐가지고 약간 지금 오늘 발음이 셀 수도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도청 가족 여러분들과 첫 만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또 저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오늘은 나눠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한 절반쯤은 제 눈을 탁 쳐다보고 들어오시고 절반쯤은 제 눈을 안 보고 들어오셔서 저는 눈을 마주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눈 마주치는 분,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요, 대부분 이렇게 눈빛으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 만나실 때는 눈으로 대화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정책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요. 교통정책과. 이게 모여왔는구나. 보니까 복장이 제일 자유로운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편안한 복장, 저도 사실 오늘은 청바지 입고 오려고 그랬는데, 부지사님이 말리시더라고요. 청바지는 별로 안 좋다. 첫날부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난 날이라 예를 갖췄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말씀을 물 안 줘요? 저는 여기 물을 많이 마십니다. 하루에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계속 마시거든요. 그리고 커피 외에는 거의 다른 음료수는 안 마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혹시 어디 제가 놀러 갔을 때 뭐 주시려면 콜라 이런 거 주시지 마시고 물 주시면 됩니다. 이거 갖고 모자랄 거예요, 아마. 병으로 주세요, 앞으로는. 그럼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들 우리 도청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다 영상을 보시면 그때 느낌이 떠오르실 텐데요. 저는 이 사고 터지던 날, 일어나던 날, 바로 진도로 갔습니다. 원래 그때 이제 새누리당 이 경선 과정이어서 TV 토론을 하기도 돼 있었는데, 거길 갔습니다. 딱 취소하고 그냥 갔죠. 제가 도착한 게 한 7시 반쯤 됐을 거예요. 7시 반쯤 되니까 그 진도 체육관 안에
정치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들은 다 왔습니다. 뭐 그때는 경황이 없을 때죠. 근데 정치인들이 막 오니까 가족들께서 아이들은 지금 물속에서 이렇게 잠겨가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왕좌왕하는데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욕을 하세요. 한 10시쯤 되니까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갔습니다. 김문수 지사님하고 저하고 뭐 정병국 의원님 또 야당의 몇몇 정치인들이 이렇게 남아서 이제 밤을 지새우는데 제가 그날 제가 오늘 이 노트를 갖고 왔습니다만 이 노트가 지금 이 노트는 아닙니다. 이게 세 번째 노트이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 출마하면서 노트를 써기 시작해서 지금 세 번째 노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노트에다가 제가 그 날의 상황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딱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였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국정조사 특위에서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당시 현장에 안 가 계신 분들이라 조금 현장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첫날 새벽이 되니까 이제 밤이 늦어지고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속수무책이잖아요. 전 세계가 그 물이 이렇게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그 안에서 시시각각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을 텐데 그때 뭐 카톡도 막 날라온다는 별 그 현장에서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지휘하는 컨트롤터가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3시가 지나가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정말 우스운 얘기인데요. 있을 수 없는 제가 지휘를 했어요. 거기서. 체육관함을. 가족들께 멱살도 잡혔습니다. 막 야단도 맞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입장을 놓고 제가 부모라도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데 정부는 아무 대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거기 남아있던 실무자 몇 분이 가족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합니다. 뭐 몇 시부터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딘에서 무슨 바지선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셔가 필요합니다. 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지금 국정조사 중이니까. 근데요.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불과 2시간, 3시간 이후에는 다 들통날 거짓말들을 한 겁니다.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대. 가족들은 저도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무자들한테 얘기 듣고요. 가족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아, 6시부터는 이게 된답니다. 그때 바지선 어디 있었냐면요. 목포에 있었어요. 이렇게 몇 차례 국민들한테, 가족들한테 거짓말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다음부터는 가족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4시간, 72시간 단 한 명도 그 이후에는 구조를 못 해냈습니다. 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현장에서는요, 일단 컨트롤 타워가 없었죠. 아까 그 사진에서 누군가가 딱 현장 지휘자가 책임을 지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해서 들어가서 먼저 나왔으면 몇 명이라도 구했을 거예요. 근데 책임자가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죠. 깨고 들어가면 더 빨리 가라앉을 수가 있으니까 누가 그 상황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겠어요. 이건 이제 현장의 문제고요. 일어난 과정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쌓여있던 그동안의 끼리끼리 나눠먹기, 기득권, 구태, 이게 그냥 짬뽕이 된 겁니다. 몽땅.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었잖아요. 저는 선거 치른 사람입니다. 더 절실하게 느꼈어요. 현장에 민심이 얼마나 들끓는지 우리 도청의 가족들보다 더 많이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이렇게 겪고 났는데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죠. 보십시오. 이 세월호 사건이요. 대한민국 사회를 바꿀 겁니다. 정치권이 제일 많이 바뀔 거고요. 공직사회가 바뀔 겁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그냥 다 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끌어 나가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혁신 도지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혁신이 뭘까요? 혁신은 국민의 명령인데 혁신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혁신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 바뀌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테 아무리 바뀌라고 해도 안 바뀝니다. 저 자신, 저는 도지사부터 바꾸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도지사로서 갖고 있는 기득권 내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흔히 그동안 했던 정무부지사를 야당에게 추천권을 드렸어요. 앞으로 공공기관 인사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합의를 통해서 인사의 원칙을 정해지면 도지사는 거기에 따를 겁니다. 그래서 저부터 바뀌는 것에서 저는 혁신이 시작되고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서 과연 나를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선장이었다면 내가 그때 배가 출발할 때 거기를 감독했던 그 담당관이었다면 과연 저 배를 스톱시킬 수 있었을까? 한번 자기 입장에서 내가 변할 게 무엇인가를 한번 따져봐 주십시오. 혁신은 절대로 남한테 손가락해서 시작이 안 됩니다. 나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 저는 혁신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혁신은 어떤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혁명당할 겁니다. 정치권이 혁신하지 않으면 정치권이 깨질 거고요. 우리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공직사회도 깨질 겁니다. 국민들이 아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3, 4년 안에 이 파도가 우리한테 몰려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한 17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봐왔어요. 예를 들면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사건 이런 사건이 터지면요,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파가 옵니다. 그때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거는 사실은 종북 세력에게 철퇴를 가한 사건이 됐어요. 자, 이번에 세월호 참사 여당에게 보수에게 부담이 될까요? 전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치권 전반, 기득권 세력 전체, 구태에게 큰 변화의 타격이 입힐 겁니다. 3년 안에 저는 바뀔 거라고 봐요. 정치권과 우리 공직사회가 그러한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럼 혁신은 뭐냐? 성장은 혁신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슈페터의 창제적 파괴를 보면 이 미국의 경제학자 슈페터가 한 말인데요. 이 성장했던 기업들, 조직들을 보면 항상 혁신이 있은 다음에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파괴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 스스로 변하고 혁신을 할지를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경기도가 혁신을 하려면 스스로 혁신하기 어려워요. 민간과 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 마음을 열고 다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민간으로부터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받아들일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에 두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혁신위원회는 이미 끝났고요. 이제 새롭게 혁신위원회 시즌2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경기도 전체를 어떻게 도와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까 하는 혁신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서 도지사 직속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혁신이라는 게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는 해보니까요, 현장을 모르면 절대로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 가족 여러분들께 현장으로 달려가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월호 참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재난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얻었습니다. 현장에 가서만 진정한 민심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혁신의 첫 번째, 현장으로 가십시오. 한번 제가 현장으로 선거 때 갔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일로 이렇게 오신 건가요? 알바하러 왔어요. 알바. 어떤 알바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편의점 알바하러 왔습니다. 편의점 알바해가지고 용돈도 벌고 생활비도 버는 친구들이 많은데 얼마나 힘든지. 파이팅! 바꿔도 불러주시는 여기 와서 많이 사 먹어. 에세 0.6. 에세 0.6. 어디서 많이 배우고 있네. 예. 에세 0.1. 누구십니까? 저 도지사 5번 남경필입니다. 아, 남경필 씨, 악수합시다. 네. 아, 나이 타이레놀 찾아드릴게요. 시급이 나올까요? 하는 거 봐서. 하는 거 봐서 드려야죠. 한국 체계로 바뀌어서. 커먼은 로또 망해 로또를 팔아도 소상인들은 아, 민간 어린이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저분은 많이 힘들죠. 저희는 소상인들이. 안 적으면 잊어먹자. 안 적으면 잊어먹자. 사전적으로 정책을 내오니까 네. 이 모든 원장들이 동요를 하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선거 때만 말고 이건 다 쇼로 보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딜에 역효과납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정치가 이제는 현장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노동의 대가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어요. 현장성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죽은 정치가 안 될 것 같고, 아까 점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왜 손님이 떨어지는지 나도 몰랐다. 알고 봤더니 내가 변하지 않아서. 이건 정치권이 해주는 굉장한 메시지예요. 제가 선거 때 했던 홍보물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도청에 우리 이런 그 영상을 계속해서 제가 현장에서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요. 저기 혹시 제 노트에 적다 보니까 그거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청 일 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 그 환승활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랑을 했더니 저 편의점 주인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냐? 교통 환승할인 카드 그 서비스를 거기서 충전해 주는데 수수료가 0.3%랍니다. 저는 그런 거 모르셨죠? 우리 국장님들 교통정책과에서도 아셨어요 혹시? 아세요? 근데 왜 안 고쳐줘요? 뭐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정책인데 사람들이 막 드나드는데 자기네들 한 달 내내 충전해줘야 한 3만 원 남는데 3만 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 수수료가 얼마나? 수수료가 몇 퍼센트나 돼요? 전체적으로는요? 누군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수수료를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나중에 도지사가 되면
수수료 부담을 우리 저기 국민들께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수수료를 가져가는 건데 로또는 5%랍니다. 0.3%와 5%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과다하게는 아니지만 누가 하여튼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많이 가져가는지 잘 모르세요. 카드사가 얼마나 가져가죠? 예. 예. 0.3. 예. 카드 저기서는요. 그 가게에서는 그걸 하면은 이제 일손을 뺏겨서 좀 덜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사가 2.7%요? 이 전체가 2.5%인데 아, 카드사가 1.7 정도 가져가요. 그거 좀 줄일 수 없나요?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거를 도민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 카드 수수료 정책을 좀 더 낮추는 쪽으로 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좋은데 지금 저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민들이에요, 저분들. 과거에는 좀 이렇게 편의점이 몇 개 없을 때는 저분들이 자산가였는데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저기를 했거든요.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하면서 저분들도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서 그래서 의무적으로 24시간 열기로 했던 규약들 저희가 다 바꿔버렸어요. 그 자살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분들이 실제로 잘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저분들을 위한 정책도 우리 경기도민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를 0.3%는 너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뭐 전체적인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수료를 낮춰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배분하는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그걸 이제 배우고 처음 알았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을 앞으로 이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선거 때 제가 어떤 아파트 갔더니 어떤 시의원 후보 출마자가 저를 끌고 아파트로 가시더라고요. 군포에서. 물을 틀었는데 막 녹물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경기도청에 요청해서 봤더니 약 43만 가구 정도가 지금 한 20년 이상 된 노후 이 상수관을 쓰고 있어서 대부분 녹물이 나온대요. 물론 이제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일이지만 지자체도 한 9개 정도 지자체는 지금 자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이런 상수도 배관을 바꿔주는 것을 도화시가 어떻게 해나갈지 이런 것들이 저는 생활 밀착형 그리고 현장에서 나오는 공약이 아닌가. 또 하나는요. 우리 이제 7월 중순부터 그거 하잖아요. 입석 금지.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저는 믿업지가 않아요. 사실은.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요. 선거 때 그거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통국하고 해서 저대로 한번 점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장 나가서 지금 이제 여쭤봤더니 교통카드를 분석해서 어디 몇 대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놨다는데 이거 시행되는 첫날부터 만약에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버스 대란이 일어나면요.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은 쥐구멍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과 대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다음 주에 주초에 월요일, 화요일이 가장 많은 출근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 현장에 나가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으로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두 번째. 소통입니다. 소통과 관련된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제가 이렇게 내내 적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적을 거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 제가 다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듣는 게 제일 소통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하려면 우리 도민들한테 들어야 됩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날짜 정해서요. 제가 매주 시간 정해서 우리 민원인들을 직접 만날 겁니다. 선거 때 사실 저는 그 유세를요. 유세차에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위치해서 안 하고요. 바닥에서 제가 유세했거든요. 맥주 박스 몇 개 들고 다니면서 그 박스 위에 올라가서 제가 키가 크면 안 할 텐데 키가 조그매서 박스 위에 올라가서 유세를 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유세를 했고요. 그리고 이 대화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유세 그러면은 그 중앙에서 높으신 분들이 와서 사자우를 확 토하고는 가버리잖아요. 음악 빵빵빵빵 틀고 사라지는데 저는 이번에 선거운동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저는 앞으로 도정 운영할 때도 우리 국민들하고 도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 소통에 제일 중요한 거는 듣는 건데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얼마나 잘 듣느냐가 소통의 달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무슨 연정하겠다. 또 제가 옛날에 국회 선진화법을 국회에서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했던 일들이 어떻게 얻은 거냐면요. 국민들이 뭐 새누리당이다 무슨 새정치다 이거 상관없이 뭐 나이가 젊다 연세 들었다 이거 상관없이 뭐 내가 경상도 출신이다 전라도 출신 이거 상관없이 남성이다 여성이다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쌈박질 좀 그만해라. 그리고 왜 대통령은 맨날 그 예스맨들만 쓰느냐. 왜 야당을 포용하지 못하느냐. 야당 국회의원들하고는 밥 한 번도 안 먹냐. 아까도 저기 편의점 주인도 그러시잖아요. 선거 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평상시 좀 알아. 제가 동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 시간이 오래 걸쳐서 없앴는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요. 치킨집 주인. 경기도 도지사 되면 공무원 부패 좀 없애달래. 부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공무원들 썩었다. 세월호 참사가 그냥 일어나냐. 썩은 기업인과 썩은 공무원들이 결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국민들이. 이런 얘기들 속에 이게 바로 상식입니다. 이건 무슨 정당 지지하고 무슨 나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상식이고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해결하는 게 혁신입니다. 혁신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누구든지 하는 이야기. 공무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네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지네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객이 왕인데 자기네들이 왕인 줄 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꿔내는 것이 저는 혁신이고요. 그 혁신은 바로 일반 국민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 한 80%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잘 받아들여지는, 잘 듣는 그러한 우리 도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이 토론 업무 하는데 어떤 우리 공직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제 넘은 얘기지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제 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직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장을 제일 많이 알고 도민들의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은 분들의 얘기는 직급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장과 민심을 아는 분들로부터 앞으로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통합입니다. 이 혁신이 왜 통합이 중요하냐면요. 저는 선거 치르는데 50대 50으로 끝났어요. 반올림하면 0.8%인 거 아시죠? 50.4대 49.6. 반올림하면 50대 50입니다. 전 딱 절반.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이 절반이에요. 요즘 대한민국의 수도권 선거의 대부분은 49대 51. 좀 많이 벌어지면 52대 48. 이렇게 차이가 나서 결판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중에서도 아마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분하고 새정년 지지하시는 분하고 또 진보정당 지지하는 분이 다 있을 거예요, 이 안에. 아마 표결도 저 안 찍으신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권력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선거는 52대 48로 끝났는데 권력은 거의 90% 가져가거든요. 이러니까 싸움박질이 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야를 합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을 한번 독일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번 독일 올림픽에 브라질 월드컵에 유일하게 세계 정상 중에 브라질 가서 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중계방송. 메르켈 총리입니다. 독일 총리.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못 갔잖아요. 오바마 대통령도 못 갔습니다. 아베, 시진핑 아니 출전을 못했으니까 못 갔습니다. 메르켈 총리만 가서 독일 축구 대표팀하고 놀고 웃고 떠들고 경기 보고. 메르켈이 할 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왜 가능하냐 하면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시스템으로 연정을 합니다. 딱 선거 끝나고 나면 독일은 아예 시스템으로 50% 못 넘게 만들어 놨어요. 거의 불가능하게. 그래서 어떤 때는 소연정, 표가 조금 필요하면 소연정, 표가 많이 필요하면 대연정. 소연정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정하고 대연정은 아예 그 진보, 보수, 좌우가 같이 연정을 합니다. 이번에 메르켈 총리가요, 선거에서 거의 50%를 다 해서 참모들이 선거 한 번 더 치르자. 조금만 더 얻으면 우리가 그냥 단독 집권이 가능하다. 역사상 없었던 단독 집권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꼬셨습니다. 메르켈이 소연정도 안 하고 대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당에게 장관을 6자리인가 줍니다. 그리고 이 좌파의 그 가치 중 정책들을 대폭 받아들입니다. 지금 메르켈 총리 지지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80%입니다. 80% 이상의 국민들이 메르켈 총리를 지지합니다. 권한을 다 나눠줍니다. 야당이 주장했던 것 중에 공통적인 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는 저희 가서 놀아도 되는 겁니다. 자기하고 연정한 장관들이 다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메르켈 총리의 저 모습을 보는 세계인들이 뭘 느꼈을까요? 아, 독일은 진짜 농땡이 나라다? 그게 아니죠. 야, 얼마나 저 나라는 안정돼 있고 자기가 알아서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저는 그걸 보고 그걸 느꼈어요. 제가 연정을 하려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제가 50%밖에 지지를 못 얻었는데 제 마음대로 저 하고 싶은 대로만 가면 상대방 김진표 후보 찍었던 분들이 동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여다보니까요, 별 차이가 없어요. 보육교사 문제 이번에 세게 붙은 거 아시죠? 공통점은 이겁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데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이번에 네거티브 별로 안 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저는 네거티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첫 번째, 제가 네거티브 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남들한테 돌돌 짖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네거티브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선거 끝나고 나서 상대방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거티브 세게 해놓고 이긴 다음에 상대방한테 손잡자 그러면 안 받아들이죠. 상대방 지지한 사람들도 상처를 입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왜 고생했는 줄 아세요? 한나라당이 협조 안 했잖아요. 심지어는 막 개구리라고 놀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한나라당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 병풍 이런 걸로 네거티브를 해서 당선되니까 동의를 안 한 겁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로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네거티브를 안 한 건데, 저는 선거 전부터 이렇게 여야가 힘을 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를 야당에다가 이렇게 추천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저는 의회 관계도 그렇게 갈 겁니다.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의회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천장을 깨 없애자. 그리고
이 고시 보신 분들과 고시 보시지 않은 분들 너무 차별이 심하다. 그 다음에 중앙, 도, 시군, 인사교류 이것도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도의회에서 합니다. 그럼 저는 도의회에서가 태스크포스팀 꾸려서 안을 만들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여야가 합의하는 내용이면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의견을 개진할 통로를 다 마련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의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만들어진 아젠다는 저는 거의 다 수용할 겁니다. 의회를 존중하면서 저는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통합을 하려고 할 거고요.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싸움하기 때문에 저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다 내려놓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요. 경기도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기도의 스탠다드가 경기 스탠다드가 코리안 스탠다드가 되고요. 저는 그렇게 되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아시아권에서 대한민국의 문화, 파워가 세거든요. 스탠다드를 지배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중진국은 상품을 수출하지만 선진국은 이 스탠다드를 수출합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시작한 새로운 스탠다드가 대한민국과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도록 만드는 게 제 목적이고 이제 변화가 옵니다. 경기도에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답답하시더라고요. 부지사 언제 오는 거야? 솔직히 여러분하고 상관도 없잖아요. 별로. 조금씩 저희가 늦게 가더라도 통합을 해서 가는 게 훨씬 빠른 길이라는 생각을 갈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혁신의 또 하나의 방향은 데이터입니다. 그동안 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나가서 도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데이터로 백업해 드릴게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우리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을 할 겁니다. 서울시에서 심야버스 운행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성공한 거 잘 아실 겁니다. 저희는 그 정도가 아닐 겁니다.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전과 관련돼서도요. 빅데이터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 경기도에 있는 빅데이터입니다. 그 이용을 하면 수원시 지동 어느 거리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기도에서는 여성들에게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받거나 한 이런 여성들에게 그 시점에 혹시 그곳 다가서거 있거나 워닝을 드릴 수가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경찰관을 그곳에 그 시간대에 배치를 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상공인을 이제 창업을 지원해야 될 텐데요. 치킨집 100개 생기면 제가 오늘 사실 치킨집 아르바이트도 있는데요. 그건 오늘 뺐습니다. 무지하게 힘들어요. 100개가 생기면 90개는 망합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미래일 수도 있어요. 퇴직하고 나서 60세에 퇴직하고 났는데 앞으로 한 30년을 더 살아야겠는데 그럼 뭔가 좀 자영업을 해야 되겠다. 치킨집이 손쉬니까 내거든요. 다 망합니다. 경험도 없고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저희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요. 성남시 무슨 동 요 거리가 맥주 소비량이 무지하게 많다는 것을 카드 데이터 분석을 하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소상공인들 창업하는데 내시려면요. 여기다 내십시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는 무지하게 많이 경기도 내에 있는 유수의 기업들을 하고 저희가 지금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같이 할 거고요. 아마 네이버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있는 병원들과 우리가 협조할 수 있습니다. 건강 데이터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상청 데이터, 우리가 갖고 있는 CCTV, 119 신고, 민원 접수. 제가 이 녹슨 상수관 이것도요, 빅데이터로 대강 분석해 보니까 어디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접근하고,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를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빅데이터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행정을 펼칠 겁니다. 여러분들 업무하는 게 확 바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가 아니라 감이 아니라 현장에서 들은 얘기와 데이터를 접목시켜서 정말 우리 서비스, 경기도가 진짜 서비스는 최고다 라는 이야기들을 혁신적으로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과 소통, 통합,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나겠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이거 왜 합니까? 바로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도민들의 행복은 뭐냐? 바로 일자리가 넘쳐야 되고요. 안전한 공동체가 돼야 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첫째,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 텐데요.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가 일자리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대표를 했는데요. 그 자동차, 작년에 중소기업에서 제조업에서 12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요,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왜 가능했냐? 일부 우리나라 자동차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그 회사들의 이 불공정 행위를 저희가 규제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회사가 이런 걸 요구했어요. 우리가 하고 거래하는 회사는 경쟁하고 있는 다른 외국 자동차 회사에게 부품 수출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안 되죠. 그걸 풀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약 8만 개의 일자리가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어요. 슈퍼맨 펀드, 이것도 이제 청년 창업을 하기 위해서 펀드를 만들 거고, 여기 어떤 기업들이 올 거냐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멘토링을 해줄 겁니다. 청년들 창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일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조업의 SK케미칼, 우리 경기도 기반의 기업들입니다. 카카오톡, NC소프트, 그 다음에 유통업체 이마트, 파리크로아상, 7개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들어와서요, 이분들이 청년 실업 창업하는데 도와드릴 겁니다. 딴 분들은 아니고요, 최고 경영자들이 올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 경기도청의 우리 직원 가족들과 함께 멘토 해주고요, 마지막에는 M&A까지 해줄 겁니다. 정말 좋은 회사면 자기네들이 사서 그냥 기술만 빼가는 게 아니라 좋은 모델은 사서 자기네들 새로운 모델로 할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파리크로아상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별로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중소기업 그 적합업종 걸리면서요, 이제 저기를 못 냅니다, 더 이상. 파리바게트 이 분점을 못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못하니까 이 창업을 하는데 도와주자 해서 저희하고 같이 할 겁니다. 빵 기술은 많은데 자기들이 소자본 갖고 골목길에서 하고 싶으면 저희를 찾아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함께 그분들이 도와주고 창업시켜주고,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지면요. 그것은 또 자기네들이 M&A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가 청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취업이 안 되는데 맨날 다 고시 공부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농축수산업 이거 경기도에다 기가 막힌 그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앞으로 그 할 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4대 강국 있잖아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게 북핵 해결하는데 육저회담 당사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통일하려면 이 사람들이 동의해줘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경제 교역도 많은 나라들입니다. 제가 이 나라들하고 국회에 오래 있으면서 여기 새로운 지도자들하고 오랜 교분을 쌓았어요. 제가 7월 중순 이후에 미국을 갈 겁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통일을 얘기할 미국의 지도자들, 젊은 주지사들,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주지사들, 대한민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이후에 중국의 주석이 될 만한 이러한 지도자들, 러시아, 일본. 그러면서 제가 팔로도 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농업에 가장 저는 가능성이 있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아주 좋은 양질의 우리 농수산물을 가공을 해서요. 아침에 생산하는 거를 점심쯤에는 상해나 광동, 광저우의 중산층 이상의 부자들한테 식탁에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만 하면 저는 경기도에도 충분한 농업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안전입니다. 이 안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를 설치를 할 겁니다. 재난총괄 조정회의를 만들 겁니다. 도지사가 책임집니다. 좀 이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CCTV 문제, 안심택시, 뭐 이런 굿모닝 버스는 이제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따뜻한 공동체. 결국은 이게 따봉마을이 제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 될 겁니다. 또 어르신 문화 즐김센터, 다문화가정 지원, 의료검진 서비스, 그리고 그동안 뭐 우리 김문수 지사 시절에도 워낙 무한 돌봄 사업 이런 것들 잘하셨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경기도를 이렇게 만들어요. 주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따봉마을에다가 아이들 좀 이렇게 편안하게, 또 아침 시간에 출근하는 분들이 이 따봉마을을 통해서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 출근할 수 있도록, 마음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어르신들은 이 어르신 문화즐김센터를 우리가 만듭시다. 그래서 어르신들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눈 뜨고는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노인정 가가지고 고스톱 치시잖아요. 노인정 가보셨죠? 요즘 모양이 딱 공통적인 게요. 고스톱 치는데 옆에 꼬맹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엄마, 자기 딸들, 애들 돌봐주느냐고 할머니들이 와서 노인정에 할머니 반, 애들 반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즐겁게, 야, 오늘 놀러 가자. 이런 센터를 만들어 드립시다. 대학생들, 우리 기숙사, 제가 요새 다녀보니까요, 장학금, 이 등록금 문제 많이 지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요구하는 게 기숙사예요, 기숙사. 우리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경기도 내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어 주십시다. 도 땅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학교에서 셔틀버스만 운행해주면 좋은 기숙사가 만들어, 여기서 청년들이 아주 행복한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슈퍼맨 편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창업들, 청년들 백수들이니까 얼마나 아침마다 괴롭겠습니까? 아침에 일자리로 나가게 해주는 게 최고의 저는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농민, 자영업자들에게 앞으로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집에다가 냉장고에다가 우리 경기도에서 나눠드린 뭐 하나 이렇게 붙여놓으면 집집마다 가정마다 원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핸드폰도 좋고. 그래서 아침에 눈을 탁 뜨면 농민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집에 냉장고에 쫙 보이든지 자기 핸드폰에 떠집니다. 오늘 날씨가 몇 도고 몇 시부터 더워지니까 고추 따는 거는 몇 시 이후에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도민 한 분 한 분한테 인포메이션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샐러리맨들 아침 출근하는데 앉아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경기도정의 방향을 굿모닝 경기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아침, 경기도민들이 아침에 행복하게 해드립시다. 그래서 굿모닝 경기도를 만드는데 일을 하려면 저는 경기도청 공무원들부터 아침에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경기도민들 행복하기 위해서 경기도청 공무원들부터 행복해야 되는데요. 일단 도지사가 주재하는 회의는 9시 전에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대부분 자율이시지만 웬만하면 9시 전에는 회의하지 맙시다. 8시에 회의하면 국장님들 7시 반에 나오고 과장님들 7시에 나오고 나머지 직원들은 더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자, 우리 9시 전에는 회의 안 합시다. 두 번째, 제가 이렇게 국회에 있으면서 우리 국회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불확실해요, 미래가. 도대체 이 인간들은 무슨 부동산 정책을 한다고 그래놓고서 언제 입안이 될지 모르니까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힘든 게 뭐냐면 미래가 불확실하면 힘듭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결정된 사항은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인사도 이번 정기 인사까지는 최소한도의 인사만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인사 외에는 우리 공공기관은 약간 다르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도청 인사는 연말 정기 시즌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재취업 문제, 관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 관폐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고요. 우리 공무원들의 공공기관 재취업 문제도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정을 위한 협상. 거기다 제가 아젠다를 올렸어요. 흔히들 얘기하는 관폐화 문제 싹 없애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제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없앱니까? 그러나 이걸 계속 가지고 갈 겁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공기업에 재취할 수 있는 기관과 그렇지 못하는 기관을 기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무원들이 재취업하면 안 되는 기관, 여기는 해도 되는 기관. 해도 되는 기관에는 어떤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기준을 마련을 해서 공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공기관에 가고 싶은 분들은 그런 기준에 맞춰서 경력 관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도지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직접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있고요. 방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도지사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예방점검 대응 복구 재난안전 업무 시스템과 관련돼서 조직 개편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방재난본부에 안전기획관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 직속으로 지금 현행은 이렇게 돼 있죠. 조정안은 소방재난본부 밑에 안전기획관을 설치하고 그 밑에 기동안전전범관을 실시해서 그 예방과 이 대응 재난 구조 활동은 우리 도지사 직속의 소방재난본부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상시에 또 복구하는 업무 이런 것들은 여전히 행정부의 행정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팽목항 가서 진도에서 느낀 건데요. 컨트롤 타워가 일원화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부지사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격론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앞으로 시스템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요, 도지사가 집니다.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그러한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굿모닝 버스입니다. 이 굿모닝 버스는요, 저희가 이제 건설국을 교통국과 건설국으로 분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국 건설하고 나면 한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택시 정책과 버스 정책과를 이렇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굿모닝 광역버스, 멀티 환승센터 설립, 버스 준공영제 이런 것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부터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거고요. 이 과정을 여론 수렴을 다 할 겁니다. 봐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입석 대책이 충분히 훌륭하면 그냥 이대로 갈 거고요. 이거 안 되겠다 하면 멀티 환승 센터를 추진을 하는 굿모닝 버스제를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입석 금지가 혼란이 오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 정도를 잘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이걸로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공약했던 굿모닝 버스를 위한 멀티 환승 센터 터미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파이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빅파이 프로젝트는요, 이게 왜 빅파이냐면요, 빅데이터를 프리로 인포메이션 제공하겠다 해서 빅파이입니다. 이 빅파이 프로젝트는 도지사 직속으로 TF팀을 만들 겁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대부분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놀랄 정도로 다양한 기업에서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F팀을 구성을 해서요, 도지사 직속으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토론을 할 거고요. 토론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컨텐츠진흥원으로 이관을 해서 앞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잘 준비가 되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따봉마을입니다. 따봉마을도 도지사 직속으로 TF팀을 신설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지국하고 문화국하고 환경국하고 이렇게 세 국에서 한번 해보겠다 기획서를 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지난번 토론 과정을 통해서. 근데 제가 이걸 받아보니까요, 세 분 다 훌륭해서 어느 한 곳에서 맡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인 그 업무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조실장께서 총괄을 하셔서 이 준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속으로 따봉마을 TF를 신설을 해서 이것도 정책 숙성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경기개발연구원으로 이관을 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도와주시는 과정 속에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진행 과정 속에서 필요한 기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만 새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도 조만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 북부 지역 발전입니다. 우리 의정부에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는 이유도 이 경기 북부가 너무 낙후가 돼 있어서 정말 가보니까 연천, 뭐 이런 포천, 동두천 이런 쪽은 너무 양주 이렇게 낙후가 돼 있던데요. 그래서 이제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 계획을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통일경제특구가 온 후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예정이 돼 있는데
참 국회가 믿을 수가 없어서 하여튼 그래도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북부 발전 전략은 GRI에서 중점 연구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규제 합리화 관련돼서는 우리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할 거고요. 이미 그 중앙부처에다가 이거 한꺼번에 풀기가 어려워서 우리 군 단위부터 좀 풀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규제 합리화하는데 우리 먼저 도부터 좀 없앱시다. 우리가 옛날에는 계속 중앙에다가 뭐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권한들을 가능한 것들은 시군으로 이관하고 시군에서 또 쓸데없이 갖고 있는 규제는 풀어주고 이렇게 도가 먼저 솔선수범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들 너무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하시는데 권한을 좀 이렇게 이양해 주시면 업무 시간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저는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침이 행복한 굿모닝 경기도를 2018년이 되면, 그래도 남경필 도지사 취임하고 경기도에 그냥 그동안 훨씬 소통도 좋아지고 현장도 강화되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경기도가 하는구나. 거기다가 보니까 이게 의회도 그냥 맨날 싸움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힘을 합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치를 펴는구나. 그래서 우리 행정과 의회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서로 견제도 하지만 도움을 받는 이런 관계가 돼서 경기도가 확 달라졌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아침이 편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은요, 제가 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일하시다가 실패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거기서 성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인센티브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그 인센티브는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몸 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저는 같이 일 안 할 겁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도지사는요, 여러분들 감시하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일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요, 사람을 믿으면 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놀 겁니다. 도민들 만나고요. 현장을 갈 거고요. 즐겁게 일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 권한을, 저 부지사님들하고 국장님들한테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권한을 팍팍 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권한을 팍팍 드리면 아마 또 국장님들이 우리 과장님들한테, 팀원들한테 권한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저희가 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정치도 앞으로 꿈꾸는 정치도 이제 한 사람의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세상을 끌고 가던 시간 지났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규모가 아니고요. 그런 갈등 구조가 아니고 그런 국제적인 위상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경기도도 도지사 혼자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추진할 건요. 특별법 만들어서 국회에다 지금 부탁할 거예요. 여야 합의로. 경기도에 부지사 자리 한 4자리, 5자리 더 만들어 달라고 그럴 겁니다. 지방장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를 맡는 그러한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한테 책임지우고 일하게 하고 도지사는 더 큰 세계에서 더 큰 고민하고 그리고 현장으로 가서 도민들하고 소통하고 우리 공무원 가족 한 분 한 분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일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침 열어주신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